예, 오늘은 맛의 고수 프리미엄 통편육을 광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그 맛, 전 국민이 인정한 편육입니다. 탱글탱글한 식감, 고소한 향, 잡내 없이 이 담백한 맛까지 123만 개 이상 팔린 이유가 될 겁니다. 뭐 리뷰만 해도 16,0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먹고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식이죠. 프리미엄 통편육입니다. 100%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 번거롭게 조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꺼내가지고 먹기 좋게 이렇게 가지런히 잘라가지고 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혼술 안주로도 좋고요. 또 손님 상에 올려도 아무 문제 없죠. 한 팩씩 작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냉장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먹고 싶은 만큼만 꺼내서 먹기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한잔 할 때 안주로 자주 먹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먹기. 취향껏 그때그때 맞게 썰어서 드시면 되고요. 맛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구입하시려면 전화번호가 이렇습니다. 070-4651-4336 070-4651-4336 이렇게 전화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사건 속으로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건 속으로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최초로 2+2 행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19,800원에 특가 판매합니다. 한번 이 기회에 한번 구입하셔서 드셔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은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다보살 짬짬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다보살을 녹화해서 되도록 빨리 업로드하겠다는 마음으로 시간만 되면 좀 하겠다, 잠잠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한 편을 좀 준비해서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로 녹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또 뭐 매주 또 염 교수님이랑 홍 박사가 와가지고 두 편씩 이렇게 찍어주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두고 온 342개를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뭐 제가 연구실에 있으니까 전령이 준비되는 대로 뭐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더 찍는 혼자서라도 이렇게 좀 녹화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외롭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혼자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 속으로 푹 들어가서 가능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사건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두 남성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한 모텔 206호실에서 이제 투숙을 하고 있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6월 22일부터 이제 그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55세 2018년 당시에 55세의 이 씨,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3살이 더 많아요. 58세의 성 씨입니다. 성 씨. 즉, 이 씨와 성 씨가 모텔 206호실에서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술 마시면서 세월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이 모텔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텔의 업주의 말에 의하면 항상 그 모텔비는 3살이 적은 이 씨가 늘 그 모텔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텔비를요, 뭐 한 하루 정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 이틀 정도에 이렇게 정산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아마 지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 없이 술만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노숙자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수시로 서귀포시에 있는 노숙자 쉼터 뭐 이런 데도 드나들고, 즉 말하면 제주도 시내 아니면 서귀포 시내를 오가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텔 주인도 이 두 사람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55세의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씨의 누나가 제주 시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도 있고 동생인 이 씨가 따로 나와서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모텔 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씨가 먼저 모텔에 들어와서 방을 잡아놓고 조금 있다가 같은 노숙자였던 성 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너 뭐 여전히 노숙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내가 모텔을 좀 잡아놨으니까 나 있는 데로 와서 나랑 같이 투숙하면서 좀 지내지? 하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노숙자 이 씨는 도대체 모텔비를 어디서 나가지고 이렇게 모텔에 기거하면서 또 같이 노숙했던 성 씨를 불러들였을까요? 그거는 3월 17일 날 이 씨가 제주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일단 입원이 돼 있다가요. 6월 18일경부터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합의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노숙자 쉼터 뭐 이런 데 드나들 필요 없이 자기 딴에는 좀 알고 있는 서귀포 시내에 있는 한 모텔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평소에 같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친했던 모양이죠. 3살 더 먹은 그 성 씨한테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 하고 이렇게 불러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씨 입장에서 모텔 잡아놓고 성 씨를 불렀으니까 성 씨 들어왔잖아요. 모텔에서 두 사람이 뭐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그냥 둘이서 주구장창 술 사다가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자, 이 두 사람은 모텔에 기거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이들이 만약에 외출을 했다 하는 경우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서 밖으로 술 사러 나가는 그런 경우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두 사람 다 타락한 형태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텔비를 이 씨가 지속적으로 내면서 성 씨를 불러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6월 22일부터 두 사람이 기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한 일주일 가까이 흘렀네요. 6월 29일 날입니다. 역시 금요일입니다. 6월 29일 날 모텔 주인에게 방값을 내러 온 사람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항상 돈을 내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500만 원 상당 가지고 있는 이 씨가 아니고 그날은 이상하게 성 씨가 모텔 비용을 내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보니까 술을 사러 나갈 때 항상 둘이서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동안은 모텔에 투숙하면서. 근데 그날따라 또 모텔비도 성 씨가 혼자 와서 내고, 또 밖으로 나가서 술을 사러 갈 때도 성 씨 혼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텔 업주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 늘 저 이 씨가 모텔비도 내고 술 사러 갈 때도 꼭 둘이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왜 이 씨는 저 꼼짝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고 성 씨가 혼자서 모텔비 내고 술 사러도 혼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이 모텔 주인이 이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뇨가 아주 심해가지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텔 주인이 알기 때문에 혹시 성 씨 혼자 지금 뭐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이 씨가 방 안에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돼서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11시경에 206호로 가서 노크를 합니다. 206호로 가서 노크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성 씨하고 이 씨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텔 주인이 상당히 이제 당황했어요.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성 씨는 그 안에 있는 거 뻔하고요. 계속해서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 열면은 나 비상키 가지고 있는데 비상키로 강제로 열고 들어갈 테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렇게 이제 소리 질렀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문이 열렸어요. 자, 모텔 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방 안에는 침대 위에 이 씨만 팬티만 입은 채 TV를 보는 자세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에 침대 머리 있잖아요. 머리 쪽에다가 상체를 딱 이렇게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상태. 이 상태로 이 씨가 보이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씨 아저씨 어디 아파요 하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전혀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텔 주인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모텔 주인이 그 즉시 119에다가 구조 요청 전화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119에 전화하니까 119에서는 우리가 출동해서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십시오 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119가 도착하기 이전까지 가르쳐 준 대로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도 이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잠시 후에 119도 도착했고 119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즉시 이 경찰에 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건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변사 사건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변사 사건이라는 의미가 뭐냐, 변사체는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죽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망하면 말 그대로 그걸 자연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타살의 의혹이 없지요. 자연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사라고 얘기해요. 사고사. 그러고 이제 사람이 또 죽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경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유형의 죽음이 있지만 이제 이 죽음이 명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 변사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변사 사건으로 사망해 있는 사람 그 시신을 변사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타살의 의혹이 배제되지 않은 사건 내지는 시신, 이거를 변사 사건 내지는 변사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도 이분이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사는 아니죠. 또 무슨 뭐 선반에서 뭐가 떨어져서 머리를 때렸다든지 무슨 뭐 모텔에 기거하다가 갑자기 자빠져서 넘어져 가지고 뭐가 잘못 다쳐서 죽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게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변사 사건이니까 일단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시신을 살펴보고 변사 사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현장에 출동했던 팀이 형사 3팀 그리고 제주경찰청 과수팀, 과학수사팀 직원이 동시에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형사들이 이제 막 출동해가지고 다다다닥 들어가는 거죠. 막 그 성급하게 가요. 그래서 206호로 진입을 하려고 막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 그 앞쪽 복도에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있어요. 돈을 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생김새 아니 인상착의 뭐 이거 보니까 행색이 노숙자풍으로 보였습니다. 노숙자풍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때는 형사들이 막 출동해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한 206호의 이 씨가 다른 노숙자 성 씨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한 거죠. 그런데 들어가다가 이제 그 복도에서 노숙자풍으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세고 있는 거를 보고 뭐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206호 들어간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짐작은 되시죠? 복도에서 돈을 세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 씨하고 같이 있던 성 씨였습니다. 성 씨.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출동했을 때 객실에 있던 남자인데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남자가 태연히 우리 보는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 요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변사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의 이야기예요. 경찰관이 처음에 206호에 갔을 때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그 성 씨가 사망한 이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 딱 꺼내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딱 꺼내더니 밖으로 딱 나가버리는 것까지 봤어요. 그때 이제 형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복도에 앉아가지고 돈 세고 있는 성 씨를 봤던 겁니다. 좀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현장 임장이 끝난 다음에 형사들이 저 사람 뭐냐고 당연히 이 모텔 주인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모텔 주인도 저 사람이 지금 사망한 이 씨하고 같이 투숙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가 드나들지 않고 성씨만 드나들길래 좀 이상해서 문을 열으라고 그랬더니 계속 안 열고 버티고 이러다가 내가 강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서 문을 열어주더라.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좀 찝찝하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요 내용을 모텔 주인이 형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순간 형사들 바로 촉이 오죠. 지금 뭐 돈 꺼내갔다는 얘기도 파출소 순경한테 들었지. 또 실제로 들어오면서 돈 세는 것도 봤지. 이거 돈 노리고 혹시 저 사람이 이 사람 죽인 거 아니야? 같이 투숙하고 있으면서 맨날 술만 먹으면서 이런 의심을 당연히 형사라면 하겠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육안으로 검시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검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 쓰면 똑같은 그 용어지만 한자로 쓰면 좀 달라요.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시신을 쳐다보는 거, 관찰하는 거는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볼 시자입니다. 볼 시자. 본다는 그래서 검시. 그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데려다 줘가지고 의사가 시신을 살펴보는 거는 그거는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시체할 때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것도 검시. 그러나 그건 이제 시체 시자죠. 그다음에 경찰이 현장에서 보는 거는 볼 시자를 씁니다. 본다는 거, 육안으로 본다는 거. 즉 말하면 여기에서 경찰이 쳐다본 거는 볼 시자를 쓴 검시입니다. 검시. 육안으로 봤어요. 근데 시신에서 뭐 어디를 구타했거나 어디 칼로 뭐 찔렀거나 뭐 이런 것 등등의 외관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일견 경찰이 눈으로 관찰을 했을 때는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의심스럽기는 한데 무슨 지금 당장 뭐 봐가지고는 뭐 어떤 외상도 발견되지 않고 이러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 현장은요, 주변에 그냥 깔린 게 술병이었습니다. 빈 술병. 둘이서 그냥 주구장창 사다가 그냥 술만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주 즐비하게 그냥 술병이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리스가 그 사람 그 기대고 있는 그 옆에는 토사물이 있었어요. 토사물. 토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토사물이 좀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좀 구토를 했다면 구토한 지 꽤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매트리스에 배변 흔적이 있습니다. 배변 흔적. 쉽게 얘기해서 똥을 쌌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이 아주 세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22일이잖아요. 상당히 더울 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은 지가 꽤 됐다면 부패가 신속히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안에서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죽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에어컨 작동 상태가 엄청났었어요. 그 에어컨이 워낙 시원하게 작동되다 보니까 이 씨의 시신은 거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형사들은 일단 성 씨를 먼저 조사를 해요. 그래 이제 물어봐요. 당신 말이야. 이 씨가 죽었는데 당신 왜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도 안 했어? 왜 죽었는지 당신 봤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성 씨 왈 나는 이 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 모텔 주인이 막 쿵쿵쿵쿵거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문 열어줬더니 나 그때 자려고 그냥 귀찮아서 안 열어주려고 그랬더니 그냥 자꾸 그냥 막 비상기 따고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열어줬거든요. 그 열어줘서 그 모텔 주인이 들어오더니 이 씨를 막 흔들어 보고 막 이러더니 이 씨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저도 이 씨가 죽은 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하는 것도요. 그 이 씨 죽은 거에 대해서 뭐 슬퍼하거나 무슨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담담하게 저는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모텔 주인도 말했죠. 이거 저 사망한 이 씨 말이요. 오래전부터 당뇨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 그게 뭐겠습니까? 인슐린 주사겠죠?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 술만 먹고요. 우리가 그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뭐 이러면서 주사도 안 맞았어요. 응? 그리고 그냥 술은 저하고 계속 먹었어요. 본인이 주사 안 맞고 술 마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씨가 불러갖고 얹혀 사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성 씨가 형사들한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 즈음에 이 씨의 시신은 제주도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자, 경찰은 그래도 뭔가 꺼림칙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모텔 CCTV를 한번 보기로 했어요. 자, 모텔 CCTV를 살펴봤더니 사망한 이 씨는 6월 18일 월요일입니다. 20시 35분경에 목발을 짚고 이 모텔에 입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퇴원을 해서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6월 18일 날 처음으로 저녁 8시 35분경에 이 모텔에 와서 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이 씨가 한 며칠 지났죠. 6월 22일 날 금요일 날 성 씨가 그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힙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씨가 아까 6월 18일 날 투숙을 하고 연락을 해서 오라고 부른 게 이제 아마 6월 22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22일부터는 두 사람이 모텔 206호에서 기거하면서 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술만 사러 댕긴 겁니다. 술만. 뭐 외출은 오로지 오니 술 사러 갈 때만 들락날락. 그런데 항상 술 사러 갈 때도 돈 있는 사람은 이 씨예요. 이 씨가 가고 성 씨는 따라가서 산술 들고 오는 그런 형태의 외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성 씨가 이 모텔에 들어오고 나서 4일 후부터 2월 26일부터는 이 패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6월 26일 날 오후 4시 23분, 16시 23분에는 둘이 같이 나가는 게 CCTV에 보여요. 그리고 그날 16시 33분, 약 10분 뒤에는 이 씨가 먼저 들어와요. 이 씨만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방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성 씨가 들어왔는데 이때가 이 씨가 CCTV에 출연하는 마지막 영상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 씨 같은 경우는 6월 26일 날 16시 33분에 모텔로 들어오는 게 CCTV에 찍히고 그 이후로는 출입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술을 사러 외출을 하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 약 7일간에 걸쳐서 오로지 성 씨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투숙을 한 206호에 다른 출입자가 또 있었을까?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부인이 206호에 방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성 씨가 이 씨를 살해한 거라면 이거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성 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요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경찰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살인 사건이면 살해 동기가 있을 것인데 그 살해 동기는 뭘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형사들이 산정해요.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이 씨, 사망한 이 씨의 신상과 관련된 조사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신상 관련한 그 수사를 좀 해보니까 가족 중에 누나가 제주도에 거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누나를 상대로도 한번 이 씨의 죽음에 대해서 좀 알리고 한번 뭐 참고적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말해요. 동생이 평상시에 알코올 중독이어서 아주 그냥 우리 가족하고 나도 그냥 동생 그냥 의절했습니다. 단절해버리고 그냥 쟤 안 만나고 서로 모르는 남같이 산 지 오래입니다. 저 뭐 당이 엄청나게 심한데 당뇨병인데 말이야. 인슐린 주사는 제때 맞지도 않고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니까 저렇게 객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나는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저 인슐린 주사도 안 맞고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누나 입장에서도 타살의 의혹 같은 거는 아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진술을 한 겁니다. 뭐 경찰들도 뭐 그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일단은 봤죠. 이제 그러다가 부검 이제 이 그 보면 부검 관련된 이게 나오는데 그 대학 7월 2일 날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부검이 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좀 맥이 좀 빠지죠. 당뇨병 환자인 이 씨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서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간단해요. 뭐 가족이 얘기하는 거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도 옆에 출혈이 약간 있지만 이제 그
피가 좀 흘러나왔지만 그 위상이 없다, 위상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받아 가지고 뭐 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뭡니까? 지병에 의해서 지병 치료를 소홀히 해가지고 당뇨병으로 그냥 병사다, 쉽게 얘기해서 병사, 뭐 이런 의미의 어떤 그 진단,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현장에 출동했던 그 현 팀장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게 이 사건이 그냥 자연스러운 병사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고 그래요. 뭔가 이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형사들만이 가지는 일종의 어떤 촉 같은 거, 애매한 부분, 그리고 못내 그렇게 그 친구가 죽었는데 지갑에서 죽었다는 판단 나자마자 지갑에서 돈 꺼내 가지고 와서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돈 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문을 끝까지 안 열어줬다는 그 모습, 뭐 이런 거 등등이 아무래도 깨림칙하더라는 거예요. 형사 입장에서. 그러면서 아무리 노숙인의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억울한 죽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망한 이 씨의 혈액을 채취하고요, 국과수에다가 정밀 분석 의뢰를 또 한번 해봐요. 혹시 약물 같은 걸로 사망한 게 아닌지. 예, 그런 한편 그 최초 현장에 나가서 찍었던 시신 사진 등 뭐 이런 것 등등을 다시 그 전부 다 그 확인해 가지고 그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이 부검 결과를. 이제 그 부검 결과를 이제 국과수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더 정밀하게 봐달라고 협조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CCTV를 또 다시 한번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CCTV를 또 봤더니 6월 28일 10시 18분이에요. 아침 10시 18분경에 성 씨가 혼자서 외출을 하고 그 이후에 손에다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나서 들고 가요, 이렇게. 아마 그 혼자서 밖에 나가서 술을 사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모텔 안으로 덜렁덜렁 들어오더니 갑자기 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비닐봉지, 한 손에는 아마 거스름돈 같은 거를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들고 오더니 그 돈의 일부를 싹 빼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요거는 누가 봐도 이 씨가 술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준 것 같고 그 돈으로 술을 사가지고 오면서 거스름돈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를 방 안에 진입하기 전에 싹 세더니 자기 주머니에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이 씨의 돈 일부를 성 씨가 슬쩍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 씨와 성 씨가 시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지 모르게 찜찜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 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일단 이 사람을 신병 확보를 좀 해두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이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 씨 지갑에서 성 씨가 챙긴 돈이 78만 2천 원이거든요. 그 78만 2천 원을 압수하면서 절도죄로 입건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미스가 나버렸어요. 자, 만약에 이 씨가 죽은 것을 성 씨가 미리 알았다면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겠죠. 그렇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계속해서 이 씨 옆에 있다가 죽었다고 판단되니까 그때서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즉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 입장에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 즉시 돈을 가지고 내쫓을 텐데 죽은 걸 몰랐었으니까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죽었다는 저 119라든지 경찰의 판단이 쓰고 나니까 그때서 돈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복도에 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도 사건으로 입건은 했지만 만약에 살인 사건이라면 애매하게 지금 이거 상황이 연출돼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들 입장에서는 업주가 그렇게 문을 열으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끝까지 안 열고 버틴 거 이 자체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씨는 알아봤으니까 성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어요. 탐문을 해봤어요,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노숙자 쉼터를 왔다 갔다 하는 노숙인입니다. 이 씨하고 성 씨가 노숙자 쉼터 길거리에서 잠자고 하는 거 뭐 등등등등 하면서 노숙자로 지낸 지가 9년 남짓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오고 아는 사이인 거예요. 즉 말하면 두 사람은 제주도 또 서귀포 이쪽 지역의 노숙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뭐 이 둘이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둘이 뭐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또 뭐 그래서 뭐 맨날 뭐 붙어 댕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특별히 두 사람 간에 갈등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들이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노숙자 쉼터 있으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그만 밥 같은 거 배식하는 과정에서도 싸움하고 막 그래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두 사람은 뭐 엄청 가까운 정도, 붙어 댕길 정도로 가깝지는 않다. 또 특별히 뭐 두 사람이 마찰이 있는 정도도 아니다. 뭐 그러고 또 성 씨라든지 뭐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씨가 당뇨병 때문에 뭐 심각하다는 건 전부 다 안다. 그런데 저 사람 인슐린 주사 안 마시고 안 맞고 맨날 술만 마신다. 이것도 다 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씨가 그 인슐린 안 맞고 막 술만 마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절대 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병사라고. 내 인사다. 내 인사. 누가 죽였다는 거는 아예 상상조차 안 하고 거기다 뭐 추측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탐문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쉼터 쪽에 가서 노숙자 상대로 얼마나 형사들이 조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 다 저 사람 내 인사야. 병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해요. 성 씨도 잘 알고 이 씨도 내가 잘 아는데요. 나는 저 두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제 그런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번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봤거든요. 성 씨가 이 씨가 아마 술 심부름을 시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잔돈을 빼돌려 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혹시 둘이 시비 붙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경찰이 한번 툭 던지면서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술 사오라고 이 씨가 성 씨한테 돈을 줘서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이 씨가요? 이 씨가 돈을 주면서 자기 돈을 주면서 성 씨한테 술 사오라고 시켰다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제가 이 씨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 씨 그 사람은요 비록 알코올 중독자지만요 돈에 관해서는 의심이 엄청 많고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지가 직접 돈 관리하지 절대로 돈 있으면 성 씨한테 대신 돈 내고 뭐 모텔비 지불하고 뭐 술 사와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모텔비가 얼마 안 돼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씨가 왜 그렇게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오로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모텔비가 얼마 안 될지 몰라도요. 이 노숙자들은요, 돈 몇 푼만 눈에 띄면 그냥 갖고 내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자기도 노숙자이기 때문에 노숙자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거스름돈 남을 정도까지 주면서 또 혹은 그 돈 가지고 줬는데 술 사오라고 시켰는데 술 안 사고 그 돈 갖고 내뛰면 어떡해요? 모텔비 주라고 시켰는데 모텔비 안 주고 그냥 내뛰면 어떡해요? 그거 이 씨가 당연히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씨 성향상 성 씨한테 대신 돈 주면서 뭐 술 사와라 모텔비 내라 이런 말 했을 리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성 씨가 계속 돈 가지고 드나들면서 모텔비 내고 술 사다 먹었잖아요. 이 씨가 성향상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갖고 내뛸까 봐. 그러고요. 이 씨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돈과 관련돼서 꼼꼼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술 심부름 시켰는데요, 안주하고 술 사고 얼마치 샀다 딱 얘기하고 돈 얼마 줬으면 거스름 돈 100원짜리 하나까지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주머니에 넣었다며요. 형사님들이 봤다며요. 주머니 넣더라며요. 그거 말도 안 돼요. 이 씨가 꼼꼼하기 때문에 그 주머니 넣었다면 바로 이 씨한테 성 씨 들통났을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혹시 싸웠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팀은 이 거스름돈 때문에 시비가 돼서 성 씨가 아픈 이 씨를 폭행하다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이제 두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죠. 이게 타살로 나와야지 이제 살인 사건으로 이게 바뀌니까요.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 씨는 이제 이 씨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노숙자 쉼터로 갔었거든요. 쉼터로. 거기에서 선생님이 만났죠. 그 사람. 이 씨 죽고 나서 쉼터로 온 성 씨 만났죠. 이렇게 물었더니 예 맞아요. 그 와가지고 성 씨가 좀 특이한 행동, 이상한 뭐 말 같은 거는 안 하던가요? 하고 형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말해요.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긴 했어요. 평소하고는 전혀 단판이에요. 그냥 우리들한테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얘기를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형사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이 씨하고 지가 같이 있다가 이 씨가 죽고 나니까 뭐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 씨가요? 아이고 그 사람 죄책감 같은 거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요.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내 생각은요. 아마도요. 성 씨가 이 씨 잔돈 그 삥땅한 게 들켜가지고요. 들통나가지고 둘이 방에서 싸우다가 이 씨를 죽여서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은요. 성 씨가 이 씨를 죽인 걸로 추정하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형사들도 여기서 상당히 느낀 게 많았죠. 자, 이러면 정황이 서서히 타살 쪽으로 자꾸 입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또 현 팀장 같은 경우는 시신 사진 같은 거를 근거로 해서 재차 부검이 소견을 좀 들으려고 그 사진 같은 거 첨부하지 않았던 거를 더 찾아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사진 등등을 해서 사진을 또 보내요. 이 부검이한테. 그리고 수사팀도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깔아놓고 아주 면밀하게 또 살피면서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타살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장면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이런 거를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팀 전체가 다 붙었다고 그래요. 이 사진을 관찰하는데 역시 이 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그 결과 형사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이 사망한 이 씨의 입가에 희미하게 긁힌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긁힌 상처.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시신이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서 자세히 근접해서 봤더니 이 이빨 위아래 이 치아 사이로 살짝 설돌출이 있었습니다. 혀가 이렇게 살짝 물린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혀가 살짝 나왔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경부 압박 질식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엎드려 사망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목이 눌려서 혀가 나왔다.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사라고 그러죠. 뭐 어디에 매달려서 그 본인이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이제 그 현장에 매달려 있는 시신을 가서 보면 시신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혀가 정말 거의 가슴 부위까지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혀가 빠져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매달렸다 하더라도 혀가 돌출 일치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한 턱 밑에 정도, 턱 정도까지 혀가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혀설자로 해가지고 설돌출, 혀가 나왔다, 설돌출 현상이 왔다 그러면 경부 압박 질식사 소견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형사들이. 이 입가에 긁힌 희미한 상처와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가 살짝 나와 있는 아주 극히 일부분 나와 있는 설돌출 현상을 사진상으로 형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대 오른쪽에 부패혈은 피가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썩어 있는 이제 요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혹시 이 성 씨가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씨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매트리스에다가 누른 거? 그 결과 이 씨가 질식사한 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물론 뭐 경찰이 최초에 그 발견할 때 이제 그 가서 보면 TV 보는 자세로 침대에 기대서 누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경우라면 그 침대에 목을 눌러가지고 매트리스에다가 꽉 눌러서 호흡을 못하게 해서 사망하게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을 TV 보는 자세로 성 씨가 끌어올려서 이렇게 딱 기대게 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형사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런 내용 등등 형사들이 본인들이 발견한 그 이런 그 사진에 긁힌 상처, 설돌출, 그다음에 매트리스에 그 부패한 그 저 혈흔 뭐 이런 것 등등을 다시 부검이한테 또 보내줘요. 그리고 형사들의 의견도 전달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타살 같습니다. 아주 이 정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이제 형사들이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검이로부터 결국은 최종 감정서를 송부받게 되는데요. 소견은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본 거. 비구 폐색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개에 푹신한 걸로 이걸 꽉 눌러갖고 입과 코를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사망하게 하는 거를 비구 폐색 질식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은 그게 아니면 경부 압박 질식사, 목을 눌러서 살해했을 가능성 소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즉 말하자면 이건 타인에 의해서 질식했을 가능성이 많다. 즉 타살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소견이 왔어요. 그래서 생존 시에 목을 눌러서 생긴 기도 옆에 출혈이 아까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손으로 뒷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뒷목을 잡아서
매트리스나 이불 등에 강하게 눌러 비구 폐색 및 경부 압박으로 인해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그 부검이가 최종 감정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검이도 애초에 본인이 제대로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추정 의견으로만 전달을 했습니다. 단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자, 이 정도까지 나오면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을 하고 성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성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쉼터로 갔지만 이미 성 씨는 쉼터를 나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다른 쉼터, 제주 시내에 있는 온갖 쉼터를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수사를 했지만 그 자리에도 없어요. 다른 쉼터에서 성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왔는데요. 9월 26일 날 성 씨가 그 쉼터에서 밖으로 나간 것까지가 현재까지 성 씨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 사람의 행적을 CCTV를 통해서 연장하면서 추적하기 위해서 성 씨가 마지막으로 끊긴 그 쉼터 CCTV를 확인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 씨가 얘기했죠. 9월 26일 날 그 쉼터에서 나가는 모습부터 이제 그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던 그 옷 인상착의를 파악을 했고요. CCTV를 주변 CCTV를 계속 연장하면서 동선을 따라간 겁니다. 이때 서귀포 경찰서 전 형사들 그리고 뭐 인원이 부족해서 뭐 형사들 빼고도 뭐 다른 과 형사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연장하면서 CCTV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9월 26일 날 오전에 조금 전에 말했던 쉼터에서 밖으로 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이 26일 날 나가더니 술이 잔뜩 돼갖고 비틀비틀하면서 12시 15분경에 다시 쉼터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1시 28분경에 다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은 1시 28분 이후부터 이 사람 밖으로 나와서 거리로 걸어가는 모습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이제 CCTV를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 씨는 9월 26일 날 19시 12분경에 오후 7시 12분경에 시외버스를 탑니다. 그리고는 20시 32분경에 서귀포 1호 광장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는 내려서 그 인근에 있는 서귀포 시청 일청사 부근을 배회하기 시작했고요. 그날 21시 31분경에 일청사 부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을 경찰이 가서 확인했더니 그 사람도 예전에 노숙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집을 방문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숙인 그였던 사람 그 지인한테 성 씨 왔다 갔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하고 경찰이 물어봤더니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4,000원 줬어요. 4,000원. 4,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4,000원을 받고 갔는데요.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산에 가서 성산포 있는데요. 성산에 가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은 성씨 성산포로 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시 형사 한 개 팀이 성산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가서 또 CCTV를 쫙 파악을 해요. 그게 이제 9월 28일 날 밤인데요. 그렇지만 그 일대에서 성 씨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성 씨의 어떤 그 행적을 찾아서 그 쉼터에서부터 연장해갖고 버스 타고 뭐 하는 거까지 따라서 여기까지 성산포까지 가는데 거기서 오리무중돼 버리니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원점으로. 참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또 형사들이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성산포가 아니고 그 지인 집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인 집에서부터 또 다시 그 CCTV를 연장하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 집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가면서 CCTV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결과 9월 26일 날 밤 00시 49분이에요. 자정에 서귀포 의료원 엘리베이터를 타는 성 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9월 27일 날 09시경에 1호 광장에서 성산 가는 버스를 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는 미리 그 성산 쪽으로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보니까 진짜 성산 가는 걸 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탄 버스를 찾아가지고 그 버스 내에 있는 블랙박스를 또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 씨가 성산에서 하차하는 게 명확합니다. 하차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버스를 타고 제주도 신산공원에서 또 내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짜증날 정도로 내렸다 탔다 또 움직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동선을 지금 쭉쭉 얘기하잖아요. 버스 타고 내리고 어디서 내리고 또 뭐 몇 시에 몇 분에 내리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저는 이어서 하지만 형사들은요. 자 여기서 딱 끊겼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CCTV 전부 다 또 뭐 뽑아다가 거기서 다 또 체크해야 돼요. 아 버스 또 다시 탔습니다. 그러면 또 그 버스 쪽에 가서 블랙박스 확인하고 또 다시 내리고 그러니까 반박자 내지는 두 박자 늦죠. 이렇게 이제 이 성 씨를 계속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이런 수사가 사실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렇게 신산공원에서 내리는 것까지 확인되고 난 이후의 행적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형사들은 이때부터 수사 방법을 바꿉니다. 그 인근 등등 해가지고 노숙인들이 모일 만한 장소 전체를 수색하게 됐어요. 그러면 신산공원 그 주변을 이렇게 이제 그 서치해 보면 거기에는 산지천, 탑부동, 신산공원 저 주변 그 언저리 다 일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서귀포 홈플러스 주변, 동문 사거리, 뭐 이런데 등등 이렇게 그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상인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가장 마지막에 입었던 옷 인상착의 그 사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탐문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에 깔려 있는 주정차 위반, 주정차 단속하는 CCTV까지 또 다시 전부 걷어들여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엄청 이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은 실패를 했고요. 주정차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주정차 단속 CCTV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 유일하게 CCTV 한 개에서 성 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이거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성 씨는 제주항까지 갔다가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이 딱 찍힌 겁니다. 그래서 택시 남바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택시 기사를 또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죠. 물어봤죠. 이러이러한 사람 태웠나요? 맞습니다. 그때 태웠는데 제주항 인근에서 그 사람 태웠는데 어디에 내려주셨어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줬습니다. 다시 형사들 제주도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진짜 복잡하시죠? 지금 제가 막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CCTV를 확인한 결과 9월 27일 13시 41분경에 또 성산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탑승하는 게 또 나옵니다. 정말 형사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성산은 지금 2번 갔다 왔다 다시 가는 거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또 다시 추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산 방향 시외버스 탑승했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형사들이 아주 지칠 대로 지쳐갈 무렵이고요. 그러던 중에 두 팀으로 갈라서 이 사건 수사를 했거든요. CCTV를 쫓아가는 팀은 한 팀이 아예 전담해서 CCTV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결과가 나온 거고요. 다른 한 팀은 아예 노숙자 쉼터 전체만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쉼터부터 원점 수사를 하던 형사가 탐문을 하고 있다가 한 노숙인으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하나 듣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전에 성 씨도 있었고 이 씨도 있었고 나도 있었을 때 우리 노숙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그 중에 노숙자 한 명이 선박 수리 전문가가 있었어요. 선박 수리 전문가가. 근데 그 사람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쉼터에서 얼마 안 있고 나가가지고 성산포에서 선박 수리기사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성 씨가 아이씨 나도 그 사람 한번 찾아가서 선박 수리라는 거 배워가지고 거기서 노숙자 그만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한번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사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성산포 갔으면 성산의 그 지인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선박 수리하던 그 예전 노숙자 그 사람 찾아간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경찰이 딱 듣고 이거 저 CCTV 추적하는 팀하고 바로 공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바로 그때 노숙자 쉼터에 있었던 전직 선박 수리기사의 인적사항을 도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현재 성산포에 있는 모 펜션에 거주 중입니다. 주소지가 거기에요. 성산포 쪽도 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뭐 압축다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뭐 다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9월 29일 날 형사들이 전부 성산포로 출동을 합니다. 성산포로 출동해서 선박 수리기사, 그러니까 펜션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성산포 펜션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펜션에 딱 도착을 해서 바로 문 열고 안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문 열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 없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펜션에 가가지고 출입문에다 귀를 딱 들이댑니다. 귀를 대고 들었더니 그 안에 술에 취한 것 같은 성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당탕탕 열고 들어갈까요? 아니죠. 열을 내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뭐 이러는 사이에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또 스스로 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나올 때 검거하는 게 이른바 가장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다소 지치더라도 형사들이 밖에서 잠복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징그럽게도 오래 있었습니다. 17시 08분이 될 때까지 아마 오전 막 지나서 그때부터 기다렸던 것 같은데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형사가 야 이거 안 나올 모양이다. 한번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귀 한번 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술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횡설수설하고 떠들던 그 목소리가 잠잠해졌어요. 나가는 문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형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데 이거는 술 취해서 자는 거다. 만취했다. 계속 술 먹으면서 잠자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치고 들어가도 좋겠다. 사실은 애초부터 그 안에서 술 먹고 있는 거를 형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술 계속 먹고 만취해서 골아 떨어지기를 어떤 면에서는 기다렸다고 봐도 맞습니다. 역시 치고 들어갔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만취해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회갈하고 있는 사람을 검거한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아주 험난한 과정, 시간, 노력을 들여서 성씨를 검거를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조사예요. 부검이도 추정된다 했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여러모로 찜찜한 부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이 그 차이는 어마무시하거든요. 형사들이 추궁을 했습니다. 네가 살해한 거다. 이거 정황 모든 증거라든지 정황 보니까 볼 것도 없이 네가 살해한 거다. 네가 그 살인자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다 형사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씨는 당뇨가 엄청 심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도 안 맞고 맨날 나하고 술만 먹어서 죽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뻗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그 모텔 주인이 문 열고 들어와서 확인할 때까지 이 씨 죽은 거 몰랐어요. 이거 끝까지 그렇게 또 진술하는 거예요. 이 성씨 같은 경우는 전과조회를 해보면요. 1993년도에 그 상해치사죄로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사망하게 했던 그 죄로 징역 5년에 실형을 살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형사들이 이런 사람의 말만 믿고 이 사람 풀어주지 않지요. 집중적으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그쯤 돼가지고 나름대로 경찰이 그동안 수집했던 각종 이 정황 그다음에 증거물 등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은 병사 즉 말하면 당뇨병으로 사망한 거는 절대 아니다. 부검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경부 압박 질식사 혹은 푹신한 이런 이 물건에다가 위에서 눌러가지고 비구가 폐색돼서 사망한 그런 걸로 부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너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두 사람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망했고 너는 생존해 있다. 그럼 네가 범인 아니냐. 그리고 너 시신 위치 변경도 네가 한 게 명확하다. 네가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것처럼 그 연출을 해놨는데 그 옆에 목을 누를 때 그 흘러나왔던 혈흔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해서 덕지덕지 묻은 것도 우리가 증거로 확보를 했다.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걸 막 따졌어요. 제일 약점으로 보이는 거. 시신 네가 옮겼잖아. 막 이랬더니 그걸 내가 옮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형사들이 딱 잡은 겁니다.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죠. 범인이.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너 자신한테 좋지 않겠느냐. 꽤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달라고 하고 버티던 성 씨가 드디어 자백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빵제비는 빵제비예요. 내가 죽인 거 맞는데 내가 살해하던 과정은 하여튼 내가 술이 떡이 되는 바람에 내가 막 그냥 어떻게 우당탕탕 한 것 같은데 내가 술이 취해서 살해 당시의 정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나 교화생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라 이런 용어 쓰는 거예요. 나 교화생활은 충실히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진술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살인죄로 강도살인죄로 검찰로 10월 1일 날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4일 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가 1심에서 이제 그 재판을 맡았는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하면서 플러스 5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는 기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징역 15년이 떨어졌고요.
2019년 한 3개월 뒤입니다. 2019년 4월 24일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 부장판사는 역시 강도살인죄를 적용해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15년을 그대로 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하니까 심신미약이라고 뻗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못 받아들인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형은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다시 징역 15년을 줬고 이거는 확정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징역 15년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징역 15년이니까 2034년에는 나오겠네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 형사 3팀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주무팀이 돼가지고 수사를 했는데요. 임진강, 이름이 임진강이에요. 임진강 형사, 윤수환 형사, 김연도 형사, 그 다음에 여경이 있어요. 경이 다루고 있는 김미경 형사, 그 다음에 현 팀장, 현병아 팀장인데 현병아 팀장의 초기 발동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현 팀장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병사로 그냥 노숙인이다 보니까 병사로 얼레벌레 그냥 끝내버렸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현 팀장이 의문을 갖고 살인사건을 해결한 현 팀장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무리 노숙인이라고 해도 억울하지 않게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었다. 달라붙었다. 정말 훌륭한 이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건에 투입했던 김미경 형사 같은 경우는 경위 2018년 당시에 경위였거든요. 근데 한 4년 전 2014년경부터 서귀포경찰서에서 유일하게 강력반 그러니까 이 형사팀 외근 형사였어요. 예, 이른바 결혼해가지고 쌍둥이 나셔서 쌍둥이 엄마라고도 불리고 민간인 남편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고 시댁에서도 이해를 많이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016년도에 발생했던 중국인 여성 살인 사건도 해결을 했었고요. 대단한 형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다솜 형사라고 조다솜 그 형사가 파출소에서 형사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서귀포 형사는 여형사가 2명 정도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들 많이 이 사건 정말 제가 1년에 추적하는 과정을 제가 쭉 생략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복잡할 정도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수사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정말 대단하게 열심히 수사한 겁니다. 이 사건은 뚜렷한 타살 증거가 없이 질병 등 내인사로 처리해도 무방한 사건을 현 팀장이 정황상 의심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찜찜해서 달라붙어가지고 재부검 의뢰까지 해가지고 또 현장 사진을 재관찰을 해가지고 추리해서 강도 살인 사건을 구증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의 사건이었습니다. 현 팀장 이하 제주 서귀포경찰서 형사 3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왔던 사건은 2018년도에 발생했던 서귀포 노숙인 살인 사건입니다. 서귀포 노숙인 살인 사건.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이번 주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